2020년 3월 고2 모의고사 비문학 약의 생체작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약은 생체작용에 영향을 미쳐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약이란 무엇이냐? 생체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생물학적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라는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약은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익작용 및 유해작용, 유익과 유해작용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 경우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약에는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알약이랄게 약에는 뭐가 있어요? 리간드는 뭐냐면 생체에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한다고 해요. 이러한 성분으로 인해 약은 생체 내에서 뭘로 작용한다? 리간드로 기능을 한다. 자, 약이 생체 내에서 리간드로 작용을 한다 라고 했어요. 이 약은 생체 내 리간드 유사한 분조를 가져서 생체 내에서는 리간드로 기능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그렇다면 리간드란 무엇일까? 자, 또 정의가 내립니다. 리간드란 여기 정의. 리간드란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 자극이나 화학 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수용체랑 결합하여 신경 자극, 화학 반응을 막 일으켜서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의 반응을 촉발하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약이란 것은 원래는 우리 몸에 수용체하고 뭔가 만나는 리간드가 있는데 그 리간드를 못 만나게 하고 자기가 리간드인 것처럼 그런 성분을 포함해서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그 인체 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물질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가 결합하면 몸 내에서는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가 결합하면 원래는 이게 수용체라고 한다면요. 다시 수용체가 있으면 이 수용체와 그 다음에 리간드가 결합해야 되는데 리간드랑 결합해야 되는데 리간드의 어떤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약이 들어와서 수용체랑 얼른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볼게요. 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가 결합하면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작용에 의해 생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용체에 의해 리간드의 구조가 리간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대요. 일어남으로써 이후의 생물학적 반응이 유도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약은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생체에 증가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리간드랑 비슷한 애를 짝퉁 리간드를 만들어 가지고 생체에 약을 먹으면 생체에 이제 몸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증가시킴으로써 리간드하고 결합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하여 효과를 낸다고 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은 약의 기능 방식입니다. 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약은 원래는 리간드랑 수용체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약이라는 애는 리간드와 유사한 성분인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그런 화학 분자 구조를 그 약이 그 리간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리간드랑 결합할 자리를 봐가지고 먼저 가서 확 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체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리간드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생물학적인 그 반응이 유도돼 약효가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해서 두통이 생기면 타이레놀을 먹듯이 그래서 두통이 좀 낮춰지잖아요. 그렇게 계속 이상 효과를 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약의 기능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대체로 약은 병원체에 작용하거나 첫 번째 어디에 작용한다? 병원체에 작용하거나 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
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으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낸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치료에 활용되는 항생제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항생제는 뭐예요? 박테리아는 세균. 세균은 우리가 뭐 먹어요? 항생제.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뭐예요? 바이러스제. 이렇게 되겠죠? 박테리아는 항생제,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 등은 전자의 방법, 전자 뭐예요? 병원체에 작용하는 방법으로 전자는 병원체가 되겠죠. 1번 방식이에요. 병원체. 방식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예를 들었죠. 가령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설파제는 박테리아에는 아까 뭐였죠? 항생제를 쓴다는데 그 항생제가 뭐예요? 이름이 설파제래요. 설파제는 당연히 뭐예요? 항생제입니다.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 치료에서 사용되는 설파제는 인간과 박테리아가 모두 대사 과정에서 엽산이란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엽산을 섭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엽산을 몸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비타민 안에 보면 여러분 엽산이 있어요. 엽산 뭐 약 같은 거 알약 보조제로 먹죠. 뭐 엽산을 섭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박테리아는 엽산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점을 이용한다. 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기 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걔를 뭐라고 하냐면은 파라아미노 벤조산이라고 해요. PABA예요. 자, PABA는 오리지널입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얘가 박테리아가 이걸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살아가요. 병을 일으키죠. 그 수용체와 결합하여 파라아미노 벤조산이 그 수용체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엽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그럼 이제 박테리아에 감염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항생제인 설파제를 먹어야겠죠. 먹게 되면 설파제를 복용하게 되면 설파제는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 어떻게 돼요? 화학적 변화를 거쳐 PABA와 유사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아까 박테리아가 엽산을 만들기 위한 그런 리간드에 해당이 돼요. 오리지널. 얘가 오리지널이에요. 진짜. 오리지널. 진짜라고 쓸게요. 얘가 리간드로서. 진짜예요. 얘와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한 설파닐 아마이드가 되어져. 얘가 바로 약 속에 들어있는 리간드인 것처럼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얘가 뭐 짝퉁이랄까요? 약 속에 들어있는 짝퉁이가 되었어요. 얘가 되어서 원래는 리간드인 PAB가 결합한 수용체와 얘가 냉큼 가서 먼저 짝퉁이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박테리아는 어떻게 돼요? 저기 PAB랑 그 수용체와 결합해서 엽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짝퉁하고 갑자기 먼저 결합하는 바람에 뭘 만들지 못해요? 엽산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뭐가 돼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엽산을 못 먹게 해서 굶어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설파제, 항생제인 어떤 설파제의 어떤 방식,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냐? 작용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체에 박테리아가 생겼어요. 이 박테리아 질병 치료제는 뭐예요? 항생제가 되겠죠. 이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항생제는 여기서 말하는 설파제예요. 설파제가 먹으면 박테리아는 막 살아가려면 엽산을 좀 만들어내서 막 살아야 되는데 이 엽산을 못 만들게 해서 박테리아를 막 죽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설파제가 들어가면 원래 리간드인 PABA와 결합을 딱 해서 엽산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약 속에 설파제 속에 설파닐 아마이드라는 짝퉁 리간드인 척하는 애가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PABA보다 먼저 수용체와 결합을 딱 해가지고 엽산을 박테리아를 못 만들게 하고 그리고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지 못해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방식의 약이 되겠습니다. 항생제는 이렇게 작용을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자, 항바이러스제는 아까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뭐죠? 뭘 이제 약으로는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겠죠. 항바이러스제는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고 다른 세포에 기생하여,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하죠. 기생을 해요. 우리 몸에 기생을 해서 여기서 복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또 전염시키고 이렇게 돼요. 자, 아무튼 다른 세포에 기생하여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하는 바이러스 특징을 활용하여,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 안에는 DNA, RNA가 있는데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세포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복제를 막 해가지고 막 분리돼가지고 막 복제를 막 해요. 복사를 막 한 다음에 걔네들이 다시 바이러스 모양을 해서 나와가지고 다시 바이러스로 퍼지게 되는, 그렇게 얘네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활용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증식을 막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이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죠. 그런 약이 바로 뭐냐면 뉴클레오 항바이러스제가 돼요. 니은뭐 보면은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가, 즉 항바이러스제에는 그 리간드인 것처럼 하는 생체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를 가지고 있는 애가 뭐예요?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항바이러스는. 이러한 방식의 약에 해당이 된다.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뭐예요?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유사하지만,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 리간드예요. 얘가 바로 오리지널,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얘가 바로 짝퉁이 되겠죠. 약 속에 들어있는 애예요. 뉴클레오타이드와 유사하지만 뉴클레이드 사이드 유도체가 세포의 DNA나 RNA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수용체가 딱 결합을 하면 결과적으로 DNA를 복제해 못해요?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쉽게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보다 얘네가 더 쉽게 결합을 해야지, 오리지널한테 지면 이 약 효과는 없겠죠. 더 쉽게 결합하지만 또 감염되지 않은 세포와는 잘 결합하지 않은 아주 베스트죠.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때문에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얘가 아까 짝퉁이라고 했죠. 바이러스에 감염된 짝퉁이었을 거예요. 리간드 인척하는 애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한다. 우리 코로나도 빨리 이러한 복제를 할 수,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이 나와서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바이러스제의 작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얘 복제를 못하게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가 가가지고 뉴클레오타이드 자리에 가서 착 먼저 결합을 해가지고 복제할 수 없게 해서 얘네들을 없애는구나. 이렇게. 자, 3문단 볼게요. 한편 신경작용제는, 이제 신경작용제가 나왔어요. 신경작용제는 그렇다면 얘는 뭐예요? 생체에 직접 작용하는 방식이 되겠죠. 2번 방식.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정신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그런 약이다. 하나의 뉴런에서, 뉴런을 혹시 배웠을까요?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뉴런이 신경을 전달하는 그런, 뉴런의 돌기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되겠지만, 이렇게 화학 물질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을 전달하게 돼요. 이렇게 뉴런의 돌기가 수상돌기에서,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뉴런 말단에 도달하여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하고,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연접한 옆에 붙어있는 다른 뉴런에 존재하는 어디에 수용체의 화학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연접한 옆에 붙어있는 뉴런 간의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경 전달 물질인 뭐예요?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후면접 뉴런의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전면접 뉴런의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뉴런 간 틈새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나타내는 것으로 뭐한다?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뭐한다? 낮아진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우울증이 농도가 높아지면 우울증이 우울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로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을 알려졌다. 낮아지면 우울증이 나타난다. 아니면 높아지면 우울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네요. 항우울제는 우울제 약은 뭐냐면 얘가 약이에요. 이 약은 연접 틈새에서 여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뉴런이 그려져 있어요. 이 틈새가 있어요.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틈새에서 이들의 신경 전달 물질 부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약효를 낸다. 아까 여기 연접 틈새의 농도가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 농도를 높여주는 신경 전달 물질 부족을 해소하는 한마디로 이 농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약효를 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TCA라는 항우울제는 이름이 있네요. TCA 항우울제는 여기 TCA 이쪽 그림 같이 여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전 연접의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TCA는 전 연접과 결합하는구나. 이렇게 미리 써두면 좋겠죠. 결합하여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흡수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SNRI 항우울제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 여기에 누가 결합해요? SNRI 항우울제가 후연접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신경 전달 물질을 재흡수를 억제시켜서 연접 틈새의 농도를 높임으로써 우울증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내겠죠. 즉 연접 틈새에서 신경 전달 물질 농도가 높아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낸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신경 작용제 지금 약이 3개 나왔죠. 작용제의 뭐예요? 작용 방식. 어떻게 우리 신체에서 몸에서 작용하는가. 즉 뭐예요? 뉴런 그 사이에 연접 틈새 농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우울증이 생겨요. 그럼 우울증을 없애려면 여기 농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TCA라는 항우울제는 전연접에서 결합을 해가지고 재흡수되지 않도록 농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SNRI 항우울제는 후연접과 결합을 해가지고 연접 틈새에서 재흡수가 안 되는 것을 억제시켜가지고 이 연접 틈새의 그런 농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내서 우울증을 제거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오문단 볼게요. 대부분의 약들은 약효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들의 약의 1차적인 약효는 서로 다를지라도 2차적인 약효는 같을 수 있어 공통되는 2차적인 약효가 한층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TCA 약과 SNRI 약을 같이 먹으면 공통되는 건 뭐예요? 이 연접 틈새의 농도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좀 더 효과가 2배가 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약들이 서로 도와 약효를 높이는 효과를 무슨 효과? 상승 효과라고 한다. 한편 약을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약의 남용은 좀 무섭죠?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감도가 떨어져서 자꾸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결합이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하게 되는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자, 우리 아까 박테리아, 세균, 항생제 먹었죠. 항생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감기 걸릴 때마다 항생제를 먹는다면 감기는 원래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바이러스의 항생제라는 박테리아 약을 먹게 되면, 물론 이제 감기에 걸리면 이제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먹는 거 맞아요.
단순히 그냥 감기 살짝 증상이 있는데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어서 더 많은 약을 필요로 하게 되는 내성이 생길 수 있다. 더 많은 약을 먹어야 돼요. 하나 먹어야 되고 이제 2개 먹어야 되는. 여기까지가 오문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 정리하자면 약의 상승 효과와 뭐에 관해서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내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약에서는 뭐죠? 약은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리간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바이러스냐 박테리아냐 그 다음에 신경작용제냐 이런 것에 따라서 박테리아의 어떤 특성을 이용하고 바이러스는 DNA하고 RNA를 막 이렇게 복제하는 그런 것을 이용하고 신경작용제는 연접 틈새의 농도를 높이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의 약의 생체 작용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약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늘 나오는 문제죠. 약을 2종류 이상 함께 복용하면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좀 전에 바로 요 오문단에서 얘기를 했죠. 여기 상승 효과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요. 약은 생체의 신경 자극이나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네, 그랬죠? 이것도 찾아보면은 1문단에 가 있습니다. 3번 약은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익작용과 유해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도 바로 1문단에 나타났죠. 1문단에 나와 있어요. 4번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물질을 포함하여 짝퉁이라겠죠. 포함하여 생체의 생물학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고요. 자, 5번 약은 생체의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물질을 어떤 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하거나 또는 유사물질을 결합해가지고 유사물질로 결합함으로써 병원체를 직접 죽게 할 수 있다. 자, 병원체를 직접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 복제 과정에 관여하고 아까 박테리아는 박테리아 엽산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이용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 병원체를 죽게 만드는 거가 되겠죠. 직접 병원체를 바이러스를 가서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A를 한번 볼까요? A는 어디 있어요? 자, A가 그 리간드 부분이네요. 1문단으로 한번 볼게요. A는 이 부분이에요. 약은 생체 작용에 영향을 미쳐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약의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약의 기능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문단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적절한 것은 생체에서 리간드에 의해 수용체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용체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수용체의 구조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까 리간드에 써 있어요. 리간드의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했어요. 그래 틀렸죠. 세포의 기능 변화가 일어난다. 틀렸고요. 2번 생체에서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면 수용체와 리간드는 동일한 화학 분자 구조로 변화된다.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면 수용체와 리간드는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로 변화된다. 그런 얘기는 여기에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로 변화가 된다 이런 내용이 아예 있지가 않아요. 수용체가 리간드와 결합하면은 리간드가 어떻게 돼요? 구조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렇죠.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수용체의 작용 에 생체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화학적 분자로 변화가 된다 이런 내용 아예 없습니다. 내용에 3번 약을 복용하면 리간드와 결합된 수용체가
수용체 수가 일정 시간 동안 복용 전보다 많은 정도가 유지가 된다. 약을 복용하면은 리간드와 결합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복용 전보다 많은 정도가 유지가 되면서 일정 시간 동안 유지가 되어야만 어떻게 돼요? 약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볼게요. 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이 생체의 리간드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자, 생체의 리간드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를 많이가 아니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약이고요. 그게 많이 포함한 데서 약의 효과가 더 높아지고 뭐 조금 포함한 데서 뭐 이런 내용은 약의 효과와 리간드가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은 여기 내용이 아예 없어요. 내용에 여기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다. 자, 5번. 수용체와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을 포함한 약은 생체에서 생물학적 효과를 더 크게 일으킨다.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수용체가 아니라 수용체와 결합한 리간드의 분자 구조와 유사한 애가 많이 들어가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고 했지만 수용체와 동일한 화학적 분자 구조 이런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같이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기억은 뭐냐면요. 박테리아 치료제, 설파제가 되겠죠. 설파제. 니은은 바이러스 치료제, 항바이러스제가 되겠죠.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기억은 생체 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친 후 약효를 발휘한다. 생체 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친 후 약효를 발휘한다. 자,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설파제는 어디 써 있냐면요. 자, 일문단에 여기 써 있습니다. 설파제는 어디 있냐면요. 체내에서 설파제가 어디죠? 그만 봤는데. 아, 여기 있네요. 아우, 잘 안 보이네요. 자, 설파제는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이렇게 돼가지고 결합한다. 여기 써 있네요. 자, 그래서 1번은 어때요? 약효를 발휘한다. 맞게 되겠죠? 얘는 맞습니다. 2번. 기억은 아까 설파제죠. 병원체가 대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의 생성을 방해하여. 자, 대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 뭐예요? 박테리아 병원체가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물질 당연히 엽산 되겠죠. 엽산의 생성을 방해하여 병원체의 사멸을 유도한다. 굶어 죽인다. 맞죠? 3번. 니은은 아까 항바이러스예요. 항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DNA 복제 과정에 개입하여 맞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한다. 확산을 못하게 한다. 결합하면 복제가 안 된다. 자, 4번. 기억과 니은 모두 병원체에 감염될 수 있는 생체의 차이를 이용하여 생물학적인 효과를 낸다. 기억은 뭘 통해서? 엽산. 니은은 뭘 통해서? 증식을 못하게 한다. 효과를 낸다. 맞게 되겠죠. 5번. 기억과 니은 모두 병원체와 생체가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을 사용하여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을 사용하여 하는 것은 병원체의 확산을 억제한다는 것은 기억에 해당되겠죠. 얘는 뭐예요? 엽산이 되겠지만 니은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36번. 보기는 항우울제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그림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고요. 자, TCA는 전 연접, 그 다음 SNRI는 후 연접의 결합에서 이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재흡수를 억제해서 이 농도를, 이 우울증의 농도가 낮은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 되겠죠. 재흡수를 못하게 해서. 자, 문제 볼게요. 1번. 보통 가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자, 얘네들이 뭐예요? 얘네들이 있어야 되겠죠. 가에서 분비된 얘네들은 나에 작용한 후 다시 가로 재흡수된다. 보통은 어떻게 한댔어요? 보통은 전 연접에서 어떻게 한댔어요? 분비된 얘네들은 나에서 작용한 후 다시 가로 재흡수된다고. 어디에 있냐면요. 맨 마지막 문단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보통은 여기 써있네요. 여기서 보통은 이 부분 전 연접, 후 연접 수용체 기능을 다하고 전 연접의 뉴런에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어때요? 맞게 되겠죠. 2번 SNRI 항우울제는 이제 여기 전달. 나의 지속적으로 흡수됨으로써 다에서 신경 전달 물질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낸다. 나의 지속적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결합이 되면서 나의 결합이 되면서 나와 결합하면서 다의 이 연접 틈새 농도가 높아지는 여기는 맞죠? 여기는 맞는데 여기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우울증 치료를 위해 다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자, 낮으면 아까 우울증이 생긴다 했죠? 맞고요. 다에서 다는 아까 연접 틈새입니다. 연접 틈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면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된다. 약을 많이 먹으면 이런 뜻이죠. 농도 높은 상태 계속 유지되면 약 많이 먹으면 수용체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고 내성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맞습니다. 5번 항우울제는 가와 나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우울증이 발현되는 원인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이거 일반적인 항우울제 등에 대한 이야기니까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한번 같이 보실게요. 37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제까지의 그 약에 대해서 한번 본 것을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는지 보기와 같은 다른 예를 주고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보기 생체 리간드인 히스타민은 리간드가 뭐다? 오리지널인 히스타민이구나. 자, 우리 히스타민 비염이 좀 있는 아이들은 항히스타민제 이런 거 많이 먹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모른다면 그냥 리간드가 히스타민이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두고 알레르기와 염증의 발생, 알레르기, 재채기하거나 염증의 발생, 위산 분비 등에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히스타민제 약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체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타민인 리간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를 먹음으로써 그 알레르기를 제거해주는 그런 약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리간드인 히스타민은 알레르기와 염증의 발생, 위산 분비 등에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 약으로 개발된 항히스타민 약 이름이 뭐예요? 메피라민이라는 약은 알레르기와 염증에는 효과가 있지만 위산 분비 조절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히스타민과 친화성을 갖는 두 종류 이상의 수용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또 다른 걸 발견했네요. 새로운 항히스타민 약을 개발하였다. 그러니까 메피라민을 먹으면 알레르기와 염증의 효과가 있고 새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거기다가 뭐까지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1번. 새 항히스타민 약을 개발한 연구자들은 히스타민이 알레르기와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수용체 및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 모두와 친화성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것이다. 당연하죠. 새 항히스타민제는 약은 뭐냐면 메피라민의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타민 알레르기와 염증의 발생에 관여하는 수용체에다가 뭐까지 위산 분비까지 관여하는 수용체가 모두 친화성을 가질 것이다. 새로운 약은 그럴 것이다. 가정했다. 맞게 되겠죠. 2번 메피라민은 알레르기와 염증에 효과가 있댔잖아요.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보다 알레르기와 염증의 발생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친화력이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효과가 있겠죠? 맞습니다.
3번. 메피라민과 세항히스타민 약은 모두 히스타민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할 것이다. 맞겠죠? 그러니까 진짜가 누구예요? 리간드가 히스타민이고 이게 진짜고 짝퉁이 뭐예요? 메피라민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세항히스타민이 되겠죠. 4번. 메피라민과 세항히스타민 약은 모두 생체에서 위산 분비 조절을 1차적인 약효로 가질 것이다. 자, 여기서 답이 나오네요. 답은 4번이에요. 메피라민은 아니고요. 세항히스타민 약이 뭐라고요? 위산 분비에 조절하는 그런 약을 개발했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세항히스타민 약은 메피라민보다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더 높은 친화성을 가질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지. 얘가 뭐예요? 얘보다 위산 분비에 가는 수용체가 더 높은 친화성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효과를 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약을 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약에 관한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